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대상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미국 중부사령부는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수호이 35 세대를 동원 작전 중이던 미공군 소속 MQ-9 리퍼를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공개했습니다. 콕핏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해 비행합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소속 수호이 35는 리퍼에 초근접 비행을 하며 플레어를 발사하는 등 직접적인 충돌까지 불사했습니다. 이 장면은 MQ-9 리퍼의 정찰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되었습니다. 미국의 MQ-9 리퍼는 전장 11m, 전폭 20m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의 무인 정찰기지만 최대 이륙 중량은 고작 4.7톤을 간신히 넘습니다. 반면 수호이 35는 러시아가 미국의 F-35를 견제할 목적으로 개발한 공중우세기인데다 전장 21.9m, 전폭 15.3m에 육박하는 헤비급 전투기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 크기만으론 동급 기종 중에선 최상위급인데요. 게다가 최대 이륙 중량도 리퍼의 7배가 넘는 34.5톤에 달합니다. 애초에 엔진 출력부터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수호이 35가 근접해서 F터버너만 가동해도 공기압의 변화로 리퍼는 회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슬아슬하게 무기라는 기준에 저촉되지 않았을 뿐이지 수호이 35의 초근접 비행은 사실상 물리력을 동원한 공격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의심이 될 지경인데요. 심지어 러시아의 이런 돌발 행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지난 3월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의 충돌로 미국 무인기가 추락한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러시아가 수호이 27을 동원해 흑해 국제공역상에서 정찰 활동 중이던 리퍼를 향해 연료를 뿌리는 등 비행을 방해했고 결국 수호이 27 동체에 프로펠러가 충돌하면서 미국의 리퍼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미국과 러시아의 물리적 충돌에 전 세계가 긴장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조차도 현재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를 무대로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군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은 이에 대항하는 반군을 지원해온 건데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영향력을 지닌 두 나라가 내전에 직접 개입할 경우 자칫 중동 전체로 전쟁의 화마가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최대한의 선을 지켜왔습니다. 이를테면 양측 전투기가 5.6k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평화조약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이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부터 러시아의 수호이 35가 500m 이내까지 근접하면서 미 F-16의 비행 경로를 방해하거나 약 9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한 알탄프 기지 상공을 통과하는 등의 무력 도발만 수십 차례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과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미국은 최근 F-22 랩터를 시리아에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자신들이 보유한 현존 최강의 공중우세기를 러시아와의 최전선에 배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러시아의 만행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최대한 빌미를 주지 않는 동시에 직접적인 개입을 최대한 꺼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가 미국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 미국이 선제 공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돌입하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부터 러시아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벼랑 끝에 몰린 러시아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가 미국은 핵사용 징후가 포착된 순간부터 포장 6시간이면 러시아의 모든 핵카드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미국이 보유한 MD라면 러시아의 구형핵 탄두를 막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도박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보다 의문인 건 러시아의 의중입니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몇 달간 러시아 파일럿들의 비전문적 행위가 증가했다라며 러시아가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대외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켜 전황이
상대방의 반전을 꾀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절대 건전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과연 푸틴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이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이 또 유럽에서 제대로 일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 저희 꺼리튜브 채널에서 루마니아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2022년 12월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방한 당시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들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던 만큼 루마니아의 K9 도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추측이 현실이 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루마니아가 지난 4월 5일 2조 5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구매 예산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뒤이어 마침내 구매 예산이 편성되면서 총 90문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중 1단계로 확정된 것만 전체 물량의 60%에 달하는 53문, 약 1조 5,200억 원 규모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K9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초기 도입 물량은 꽤 대규모인데요. 게다가 루마니아 육군 총병력은 약 43,000여 명으로 대한민국의 8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병력 규모를 생각하면 루마니아가 그야말로 큰맘 먹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소련의 T-55를 기반으로 자국안보 실정에 맞게 개량한 TR-85를 질적 양적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주력 전차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치장물자 수준인 2세대급 고물 전차를 여전히 최일선에서 굴려먹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모태가 T-55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최후방 동원사단 등에서나 운용 중인 M48A3K, A5K와 동년배인 전차가 여전히 현역 일선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계화 전력은 그나마 사정이 나서 스위스의 피라냐 장갑차가 배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양적 주력은 BMP-1을 개량한 구닥다리 MLI-84와 BTR 시리즈를 개량한 TAB 시리즈가 대부분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아직도 구소련식 편제를 벗어나지 못한 동유럽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루마니아의 이런 사정이 대한민국 방산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루마니아의 정부 국영방산 기업인 로맘과 K9 자주포 레드백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아직 뚜렷한 계획이나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루마니아 육군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러시아의 폭거에 맞서 국방 예산을 GDP의 3%까지 증액할 예정인 루마니아의 입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말도 못하게 준수한 데다 이른 시일 안에 다량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군사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K9 도입을 결정한 데 폴란드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러시아에 맞선 나토의 최전선이자 강력한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오죽하면 나토군이라는 명목으로 양국에서 서로의 파병 병력을 배치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군장비의 상호 운용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즉 장비 편제에 유사한 구석이 많다는 건데요. 실제로 루마니아는 올해 초 독일 레오파르트 2A7 대신 미국 M1A2 에이브람스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후보군에 대한민국의 K2 흑표도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노르웨이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K2 전차가 보배를 마셨다고 안타까워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군사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기동력이 떨어지는 M1A2 에이브람스를 수도권 방어 전력으로 배치하고 기동성이 좋은 K2 흑표를 최전선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높은 주장인데요. 그도 그럴 게 루마니아가 도입한 M1A2 에이브람스는 54대 1개대 대물량으로 아무리 루마니아의 기갑 전력이 구닥다리라 하더라도 터무니없을 만큼 적은 물량입니다. 루마니아가 나머지 기갑 전력을 현대화, 서구화하려면 최소한 400대 이상의 전차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이 막대한 물량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고민 없이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한 속내에도 대한민국과 방산협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루마니아는 이미 폴란드를 통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증가를 간접 체험한 상태입니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또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매력인데요.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 유럽발 방산 대박을 터뜨려줄 수 있을지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신속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산 장갑차 킬로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K2 흑표, K9 자주포, FA50, 심지어 KF21까지 굵직한 방산 계약에 가려져 있지만 폴란드가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K4 고속유탄 기관총입니다. 그것도 탄약만 50만 발에 총 구매 규모는 160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계약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K4는 나토 표준 40mm 곱하기 53SR HV 탄약을 쓰는 데다 분당 최대 360발의 속도로 최대 2km 바퀴 표적을 문자 그대로 초토화해버릴 수 있는 고화력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초기 설계는 비록 미국 마크 19 모드 3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무기답게 마크 19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청출어람이 따로 없는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이미 마크 19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대한민국의 K4 고속유탄 기관총 수백 정을 도입하면서 K4가 마크 19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국산 K112 이중 목적고 폭탄을 사용할 경우 50mm에 육박하는 장갑차 장갑을 관통해버리는 초고화력은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K4로 조준경이나 광학장비, 궤도 연결부 등을 노릴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긴 하지만 전차의 기동불능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K806, 808 장갑차의 RCS로 탑재되는 만큼 APC의 주무장으로 개량할 수 있는 기반 기술도 이미 완성된 상태인데요. 이 덕에 K4는 대한민국과 폴란드를 포함 싱가포르, 멕시코, 리비아, 이라크 등 전 세계 10여 개국이 주력으로 운용 중인 숨은 방산효자입니다. 부디 이번 폴란드 실전 배치를 계기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숨은 보물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밀리터리 단신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